저성장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퀄리티 있는 자산입니다. 리츠라는 것에 대해서 좀 특징을 잘 알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노후 자산 관리를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두 가지라고 보아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을 정말 최우량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최우량 자산과 최우량 통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뭐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령화가 되게 되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통화의 신뢰성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을 오래 가게 될지 아닐지 하는 부분도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에 자산을 놓아 두시려면은 일단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일단 두어야 된다는 것. 통화도 좋은 통화를 갖고, 그 다음에 자산도 좋은 자산을 갖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기업에 주식을 갖는다면은 이제 주식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전부터 이제 굳이 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세금 면에서는 유리한데 그 외에는 유리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의 주식을 사고 미국의 달러 통화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여전히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주식을 한다면은 그런 쪽에 이제 자본을 갖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 개인들 같은 경우 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상가 이런 네. 쪽이지 않습니까? 뭐 주택은 그렇다 치지만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사실은 전체 부동산의 어떤 퀄리티 면에서 보면은 조금 낮은 퀄리티에 들어가 네.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퀄리티가 이제 아주 우량한 오피스이죠. 큰 이제 사무용 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임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퀄리티가 괜찮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퀄리티 좋은 것들로 부동산도 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위주에서 하던 것에서 이제 이런 것들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내가 저 큰 오피스를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리츠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량한 부동산을 갖는 것.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줄어든다는 것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성장으로 가는 시기에 고성장일 때도 마찬가지는 하지만요. 저성장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퀄리티 있는 자산입니다. 제가 이제 채권을 운용해 보면 알지만요. 다른 자산도 똑같아요. 성장을 하고 확대될 때는요. 채권의 등급이 낮은 것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채권의 등급이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등급이 낮은 것이고요. 등급이 좋은 것은 덜 떨어집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 가격에서도 보시듯이 코로나19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최근에 떨어졌는데 전체 서울의 구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거의 덜 떨어진 곳이 이제 세 개 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산구하고 이제 저 강남 서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천구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에 따라서 경기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간다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가 그런 식으로 갈 때는요. 퀄리티가 낮은 자산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퀄리티가 좋은 자산은 가격을 좀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기에 접어들 때는 결국 좋은 퀄리티의 자산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최우량한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량한 것들을 갖는 것. 그게 저는 자산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주식과 관련해서는 미국 네. 주식 딱 와닿는데 그러면 좀 더 괜찮은 통화라는 건 역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달러를 너무 풀었다는 거죠. 네. 코로나19 때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버냉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쪼으려 그러는데 또 코로나19가 닥치고 2011년 또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 때문에 통화를 또 왕창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금값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어차피 금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지 않는다면은 통화는 상대적인 가치이거든요.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달러와 원화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겠느냐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 가치로서는 달러가 그래도 최상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투자는 보통 상식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달러, 유로화, 위에나 그다음에 엔화, 원화 이렇게 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통화를 선택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원화가 거의 제일 밑에 순서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자기 편향적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글로벌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통화도 분산하는 게 좋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일본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본이 93년 이때 엔화가 77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엔이거든요. 거의 더블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치자면은 1,0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이 된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구매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이 기간 동안에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죠. 일본은 물가가 안 올랐으면은 자기의 통화가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더 약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많이 약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이나 채권이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내가 노후에 자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 차이로 인해 가지고요. 내 자산의 구매력이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글로벌 통화로 분산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저성장 시기에는 첫 번째도 퀄리티, 두 번째도 퀄리티, 세 번째도 퀄리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군요. 그 퀄리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 보통 그 요새 M7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의 대형 기업들 시가총액 최고의 어떤 그런 기업들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미국 주식을 가져야 된다 이건 아닌 거죠. 저는 이제 그 Magnificent Seven 이거 M7 이것도 언제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이제 워렌 버핏의 견해를 이제 지지를 하는데 워렌 버핏은 무조건 S&P 500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은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네들도 당신네 주식을 피킹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40년, 30년 이상은 이제 주식만 운용한 주식 펀드 매니저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대표님은 미국 주식을 피킹을 하면은 경쟁력 있게 미국 주식을 피킹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만은 대답은 바로 노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30년 이상 우리나라 주식을 분석한 사람도 미국의 주식을 피킹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제 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냥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갔을 때 한 분이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데 저는 정말 이분 저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말은 하지만은 잘 행동은 옮기지 않는데 이분은 실제 자기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면은 S&P 500 3분의 1, 나스닥 3분의 1, 그 다음에 미국의 고배당주 3분의 1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신. 그 다음에 환해지를 하셨냐?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초대 우량주를 가지고 이제 운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뭐 미국 정도의 기업 크기라면은 아시다시피 뭐 다른 나라 시가총액 하나를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업 크기라면은 S&P 500개를 가져도 충분히 좋은 기업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가지시고 마음 편하게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시라는 주의입니다. 네. 진짜 한국에서
그 노후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지금 전부 채권형으로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주식형으로 다들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도 참 많이 있죠. 오래전서부터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첫째 주식형으로 바꾸는 문제, 두 번째 어디에 주식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식으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50대, 60대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주식으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토마 피케티라고 21세기 자본을 쓴 유명한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인데요. 300년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부를 이루었을까 보니까 결국 부를 이룬 사람은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주변에 아시겠지만은 나 예금 열심히 해서 부자 되었다는 사람은 못 보셨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자기 사업을 하든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이제 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정도 부를 이루려면은 자본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꼭 퇴직연금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자본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주식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매매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네. 종합소득 과세가 안 됩니다. 뭐 아주 좋은 장점이죠. 그런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또 하나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해외 주식이라 할지라도요 세금이 확 저율 과세입니다. 그래서 크게 과세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외 주식 펀드를 가지고 계시도 세금 면에서 크게 뭐 22% 과세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5.5%, 3.3% 이렇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꼭 그렇게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동안 아이들 뭐 교육비에다가 뭐 집 대출금에다 돈 모은 게 없어. 주식할 돈 없어. 하지만 그동안 직장 다니셨던 분들 퇴직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퇴직연금도 보니까 개별 주식은 우리가 투자를 못하고 대신 ETF라든가 펀드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잘만 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이제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그런 규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는 종목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종목을 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전성이 더 우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규제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종목을 선택을 어차피 못하는 거라면은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이런 지수를 여러분들의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계좌에 딱 담아 놓으시면은 한 10년 적어도 20대, 30대 같은 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을 운용하게 되시거든요. 네, 그거 적립으로 해놓으시면은 제가 보니까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아파트에 대한 사랑 아니면 이 문화 이게 정말 절대적이잖아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아름다운 단독주택에 더 가치를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지금의 이 아파트 즉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강준만 교수께서 쓴 책이 이제 바벨탑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에 좀 특이한 점을 이제 꼬집은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 저 귀족이나 부자들은 대저택을 교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거기서 사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집단으로 가서 이 파워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이제 아파트 문화로 나타났습니다. 뭐 여하튼 이제 그건 그렇고요. 저번에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는 이제 금리, 그다음에 소득, 가구 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다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교통망, GTX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새집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 5개 요소가 지금까지는 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금리는 떨어졌죠. 그다음에 소득은 $10,000에서 $30,000로 올랐죠. 가구 수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다음에 GTX 전혀 개통 안 됐죠. 그다음에 새집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좀 공급됐지 신도시 중심에서는 아직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다 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소득, 일본은 30년 동안에 소득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번에 소득이 앞으로 많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도 2000년 8%에서 지금 1%로 떨어졌다 다시 올랐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면에서도 플러스 될 게 없고 가구 수 면에서도 전혀 플러스 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가구는 처절하게 늙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면에서도 제가 보니 별다른 플러스 요인이 없고 그다음에 GTX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통이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개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집값, 이제 도시계에 가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GTX가 한 10년만 일찍 개통되었더라도 강남의 집값들이 많이 잡혔을 것이다.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좀 늦게나마 그래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집 공급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필요성을 다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층도 이제 허용을 해주고 신도시에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척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그래도 조금씩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요인들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20년, 30년 이끌어왔던 아파트 공화국에서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60년대생이 온다 책에서 60대 은퇴 자산은 백두산이 아닌 개마고원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이게 조금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노후 준비하고 비슷합니다. 60세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60세 퇴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제외하고 핵심만 그냥 말씀드리면 네. 어떤 사람은 60세에 퇴직을 하고 10년 동안의 생활비를 일을 해서 충당하고 60세에 자기의 자산을 10년 동안 운용을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명은 60세에 퇴직을 하고 별다른 일이 없이 매년 생활비를 자기가 축적한 자산에서 인출해서 쓴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그러면 70세 가면은 이게 천양지차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계속 운용을 하고 생활비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충당한 사람은 70세 이후에 가게 되면은 훨씬 이제는 뭐 노후 준비는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60세부터 이제 돈을 빼내 쓰기 시작하신 분들은 70세 가면은 이제 확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요. 한 70대 중반, 80세도 되기 전에 대부분 자산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백두산, 그러니까 60세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자산이 쭉 인출해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고 60세 피크를 쳤으면은 이걸 한 10년 정도는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70세부터 이제 자산을 인출하는 이런 경로를 밟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이제 상당 부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10년 동안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으면은 가장 극대화된 금융자산을 또 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산 관리를 60대 10년 동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고정 어떤 수익을 따로 자산으로 나오는 자산소득 말고 이러한 근로소득으로 만들어낼수록 노후가 더 갈수록 풍요로워질 수 있다. 예, 그게 오렌 버핏이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탑5 내 부자인데요. 오렌 버핏이 이제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운용 수익률이 연 20%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데요. 또 다른 비결은 이제 오렌 버핏이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93세 뭐 이러는데요. 오렌 버핏이 한 65세에 죽었으면은 자산이 복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60세부터 이제 복리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50대 중반에서 60세 사이에 자기의 금융자산이 최고로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 극대화되어 있는 자산을 그대로 이제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극대화된 자산을 또 복리 효과로 한 10년 정도만 조금 운용을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70세 정도 가서는 자기의 금융자산이 훨씬 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70세 이후에 이제 그때는 뭐 재무설계니 노후자산 관리 별로 하실 필요도 없이 다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부동산 간접 투자의 활용 방법. 예. 네, 요거에 대해서도 책에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간접 투자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전에 뭐 부동산 공모 펀드도 있고 한데요. 리츠라고 이제 부동산 펀드를 일종의 상장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여러분들이 주문을 내서 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리츠가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공모라는 것은 개인들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있는데 아직은 좀 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도 또 그냥 부동산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노후에 나의 자산군이라고 그러죠. 내가 노후에 가져야 될 자산 중에 아주 좋은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퇴직자 교육을 갈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리츠라는 것에 대해서 좀 특징을 잘 알고 익숙하게 되고 하면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노후 자산 관리를 상당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츠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요. 역시 리츠 투자도 국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 많이 있으니까 미국이라든가 이쪽의 리츠 이게 나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국내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본다면은 미국은 땅이 넓습니다. 넓어서 사실은 그 동네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동산에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퇴직연금 자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은 주식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주식을 가져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주식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도 괜찮습니다. 첫째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희소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 리츠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훨씬 이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리츠를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를 좀 뭐 우리나라를 선호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미국의 부동산이나 일본의 부동산 보면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죠. 네, 그래도 주식은 많은 곳에서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도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주식에 부동산의 건물이나 이런 거 이야기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에 익숙한 곳을 저는 선택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0년대생이 온다 책의 저자시죠.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오늘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안정적인 그리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경록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